박근혜 대통령은 20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제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원전 협력 관련 양해 각서도 2건 체결했습니다. 제3국에 공동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것도 이제 가능성만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 인식을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제만 체코 대통령은 또 의도적으로 남한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한국 대통령이라는 말만 쓴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체제 전환을 한 체코가 평화 통일에 기여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양국은 문화 교류도 강화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체코 주요 인사들과 함께 한국의 판소리와 체코의 인형극을 결합한 한체코 협력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문화의 이런 강점, 또 전통 이런 것이 융합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어떤 이런 작품 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계 무대에 같이 함께 뻗어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체코 등 중유럽 4개국 협의체인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프라하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방한 아들을 구제하려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고발까지 당한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이번엔 딸이 다닌 로스쿨에도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신원의 딸과 관련하여서도 법조계를 중심으로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딸이 재학한 이날의 로스쿨에 정보 공개 청구를 제기하여 신 의원의 딸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2차례나 떨어졌다가 3번째 시험에 합격해 구제됐다며 이 과정에 신 의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입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소속 회원 1,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신 의원의 아들과 딸이 다닌 로스쿨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신 의원의 졸업 청탁이 있었다면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입학 과정에서도 국회의원 배경이 작용했을 수 있다며 신 의원 자녀들의 입학 당시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의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반면 신 의원 측은 딸의 로스쿨 졸업을 둘러싼 새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미국의 대북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군복무 7년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던 여성 제대 군인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 끝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남도 순천에서 청진까지는 반나절이면 충분하지만 연착으로 열흘 만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소식통은 여성 군인이 전역하면서 받은 20kg 쌀 배낭을 그대로 안고 숨졌다며 가족들에게 식량을 전하기 위해 배고픔을 참고 견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장거리 버스가 없는 북한에선 열차가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외화벌이를 위해 질 좋은 석탄은 전량 수출하는 데다 열악한 전력 사정으로 가뭄에 콩나듯 운행되거나 수시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기 오면 가고 전기 서면 아무 데가 여기 따로 없어요. 그냥 기차 서는 데가 여긴 거예요. 북한 당국은 열차 운행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지만 백두산 영흥발전소와 나선 피해 복구 물자 공급에 열차를 돌리느라 오히려 운행 지연이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화물수송차가 오는데 견인기가 없으면 우리 타고 가던 객차고 견인기를 떼다가 화물차에다 갖다 달아놓으니까 우리는 다음 견인기 올 때까지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그쪽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민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암울한 민낯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지난달 11일 북한의 마지막 빨치산 원수 이일설의 장례식에서 애도사를 발표했던 황병서 총정치국장. 우리 혁명의 제1세 호위전사 항일의 투사인 리울설 원수 동지와 연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군 서열 1위인 황병서는 지난달 20일 인민군 지휘부가 총출동한 김일성, 김정일 동상 제막식에도 이례적으로 불참하는 등 3주째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100차례 넘게 김정은을 그림자 수행하며 김정은의 현지 시찰에 가장 많이 동행했던 권력 2인자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신변 이상설 등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황병선은 최근 허리병이 악화돼 중국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에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병선은 지난해 10월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폐막식과 올해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때도 허리에 복대를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67살인 황병서가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고 최근 급부상한 조영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 신진 세력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 뭐야, 완전 미워할 거야. 전화도 안 되고.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통화 좀 하려고 그랬는데. 총각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말 방송에서 하차했던 NS카야. 최근 방송 복귀를 선언한 그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소됐습니다. 고소인인 여성 A씨는 NS카야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알몸 사진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NS카야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했던 여성으로 지난 10월 검찰이 NS카야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이번 무혐의 결정은 NS카야의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느냐에 관한 것이지 총각 행세에 대한 무혐의는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특히 NS카야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기에 다시 한국 TV에 나오겠다고 하느냐며 맹비난했습니다. NS카야의 소속사는 검찰의 공문을 받은 후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해당 여성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카야의 활동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아침경제 골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면 정치, 경제, 사회를 총망라한 각종 전망들이 쏟아지죠. 그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집값일 텐데요. 국책연구기관이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거란 전망을 내놨다죠.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전망 정말 힘든 일이죠. 힘든 업무인데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이라고 어쨌든 국책산업기관에서 이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식은 이 건설회사 이 관계자들과 부동산 업소 사장님들의 이제 서베이 방식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밝혔는데요. 내년에도 역시 상승 추세는 이어진다. 라는 조금은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보다는 이 폭은 줄지만요. 내년에는 집값은 전국 집값은 3.5%, 전세값은 4.5% 올라서 올해에 이어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일종의 화랑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결과를 발표를 해서 이 결과를 놓고 참 말들이 어제 많았었습니다. 예, 말들이 많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지금 예고가 되고 있고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시행이 되는데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이 전세값 상승에 대해서는 뭐 큰 이의들은 다 없습니다. 근데 집값이 어떻게 또 3% 넘게 오르느냐. 이제 또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주택산업연구원 측은 이런 이제 반론을 내놓은 게 뭐냐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의 기준금리는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고 하반기에도 한 2차례 정도 그래서 내년만 해도 총 0.5% 정도 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쳐서 어쨌든 미국 금리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응답한 분들이 부동산 업소 사장님들 또 건설회사 관계자들 아닙니까?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정치적 고려도 응답자들이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저도 저 문제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주택시장 더더군다나 아는 바가 없는데 제가 얼핏 이 뉴스를 보고 떠오르는 게 총선이었다. 총선에서 이제 강력한 이제
그 부양책 이제 이게 작동하는 중요하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게 정보를 왜곡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 서베이 대상 자체가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또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계속 이제 강력한 처방을 했고 잠시 오르다가 또 네. 정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내년 그 주택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 뉴스를 보고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총선이었습니다. 강력한 부양책을 실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분양이 뭐 사상 최대 규모 수준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18개월 만에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참 무리일 것 같은데. 무리 있기도 한데 아마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를 고려했고 가장 큰 이슈가 뭐니 해도 금리인데요. 금리, 한국의 기준금리는 쉽게 인상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런 논리를 기초로 해서 지속적으로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국토부에 지금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전월세를 재계약할 때 보증금 상승률을 10%로 제한하자. 이른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건데 네.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제 이 두 가지 뉴스가 거의 원투를 했었는데 예. 앞서 말한 듯이 전세값 인상은 뭐 내년도에도 또 오를 것이라는 게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가 어제 공교롭게 발표를 한 것이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전세값 인상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칼을 뽑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입법 과정으로 이번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처리해 달라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요. 지금 현재 전세 계약 기간은 2년 아닙니까? 네. 근데 기존의 세입자들이 4년까지 한 번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줍니다. 대신 인상률은 10% 이내에서.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4년짜리 계약을 맺게 해달라. 거주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서울시가 이제 국회 뭐 입법기관에 제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입 가능성, 현실성 있습니까? 만약 이게 도입된다고 그러면 보증금 크게 올릴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단점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세값 잡는 건. 오늘 전월세 상한제하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전월세 상한제보다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어쨌든 부작용이 적다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통과된다라고 하면 그 전 혹은 그 다음 날부터 아마 전세값은 거의 30%는 뛰고 계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주인들이 4년치를 이미 가만 소급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서울시는 그래서 꼭 이것만 해달라는 게 아니다. 이걸 해주게 되면 그 집주인들에게 뭐 절세나 감세나 혜택을 주자, 이제 리워드도 주자 이렇게 좀 정교하게 짜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글쎄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도 아마 감론을박이 있고 이게 뭐 몇 년 된 얘기거든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내년 3분기에 지금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묻자면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년에 가면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뭐냐면요. 오늘 새벽에 이제 자넷 옐렌 미국의 연준 의장이 어쨌든 12월에 금리 인상을 이제 하겠다는 얘기는 했거든요. 거의 확실하게. 근데 인상을 한 다음에 시장 반응은 정말 누구도 모릅니다. 네.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12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세계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내년 1월에 과연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확인하고 1분기 내에 3월 내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고용 불안 속에서 믿을 만한 자격증 하나 갖는 게 소망인 분 많으시죠? 하지만 자격증이라도 다 같은 자격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부풀려진 자격증의 세계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후죽순 민간 자격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채용에 도움이 될까 싶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취업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민간 자격증인데다가 관련 불만도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민간 자격 가운데 국가 자격과 명칭이 똑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쉽다는 겁니다. 실제로 심리상담 분야는 명칭이 같거나 비슷한 자격이 275개에 이르렀고 독서지도 분야도 이런 경우가 236개나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61%는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국가 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81.3%가 취업이 목적이다라고 답했지만 민간 자격에 가산점을 주는 기업은 거의 없었는데요.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이 국가 자격인지 민간 자격인지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의 이모가 한국에서 활동 중인 탈북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분들인데 어떻습니까? 소송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세 분입니다. 세 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소송을 당한 할게요. 분들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저희가 말로 알려드리면 북한 강성산 총리 사위 강명도 네. 경민대 교수,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북한 외교관 출신이죠.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렇게 3명이라고 합니다. 그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가장 고위직.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가장 이제 저희가 시청자들 접했을 때 가장 이제 북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세 분, 1, 2, 3. 넘버 1, 2, 3 세 분이 대상이 된 건데 이 세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고영희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 씨, 그다음에 그 이모에 대한 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뭐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라든지 네. 아니면 그 큰아들인 김정남이 북에서 쫓겨난 거는 뭐 고영희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고 그래서 고영희 씨와 그 고영희의 동생인 그 김정은의 이모의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내용으로 아직까지 보니까 중앙지법 소송이 제기된 것 같지는 않고 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만 밝혔는데 문제는 원고의 변호사가 누굴까요? 변호사 하면 떠오르는 네. 그분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뒤에 이제 사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 고소의 주인공.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시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 원고의 소송 대리를 맡아서 곧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중앙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죠. 네. 예, 지금 강용석 변호사에게 와서 소송을 의뢰한 사람 바로 김정은의 이모 고영숙 씨와 그의 남편인 리강이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리강 씨 혼자 와서 이제 강용석 변호사에게 고소를 의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모부죠. 그렇죠. 이모부가 되는, 고영숙이라고 네. 하면 고영희, 김정은의 엄마인 고영희의 여동생. 이모죠. 그래서 이모인 거죠. 예, 근데 이제 고영숙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김정은, 김정철 형제가 스위스에서 유학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제 스위스에서 그 김정은을 돌봤다는 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모기 때문에 사실은 어머니가 없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겠죠.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 남편이 리강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강우석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을 의뢰한 것이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역시 재밌는 건 변호사가 강우석 변호사라는 점, 그다음 피고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북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는 1, 2, 3, 세 분을 딱 집어가지고 피고로 삼은 거죠. 실제 강용석 변호사가 인증샷까지 공개를 했다고 하죠. 네. 바로 지금 이모부 리강 네.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인데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온 얼굴이 지금 가려진 리강 씨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미국 여권을 내보이면서 신분을 직접 밝혔다가 1일에 다시 출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정황을 보니까 사실 리강 씨와 고영숙 씨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 같아서 미국으로 망명한다라고 하면서 망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까지 와서 소송을 하면 예. 자신의 어떤 신분이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럼 그럴 수는 우리 있죠. 왜 그럴까요? 뭐 글쎄 그건 사실 저도 짐작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리강 씨랑 고영희 씨가 고영숙 돈을 늘었을까? 근데 속가 자체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여기서 무슨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진짜 노림수가 뭔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요. 이걸 과연 강우석 변호사랑 저 리강 씨가 승소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허위 사실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고영숙 아버지가 친일파인지 아닌지 아세요? 입증할 방법이 없죠.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양측 모두 입증이 그렇죠. 힘든 것 같아요. 아니 김정남이 왜 쫓겨난지 우리가 뭐 마카오 가서 김정남 찾아서 물어볼 겁니까? 뭐 증인 신문할 거예요, 김정남?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안찬일 소장이나 뭐 그 강명도 교수나 예를 들어 고영환 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이러이러한 정보, 그게 틀릴 수도 있다. 친일파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 김정남의 고용이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나름의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하면, 그게 인정이 되면 면책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 소송 들어가서 강우석 변호사 측과 리강 씨가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네, 이번 명예훼손 소송을 맡은 강용석 변호사가 어제 채널A의 고소인의 소송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의 현재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것에 분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가 저라 그러더라고요. 네. 텔레비전을 늘 보고 있는데 가장 변호사 하면 강용석이 떠오르고 강용석으로 할 거냐 아니냐지 다른 변호사 알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잘 찾아오셨다 그랬죠 뭐. 네, 그럼 여기서 김정은의 이모 고영숙에게 고소를 당한 탈북자 가운데 한 분, 안찬희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을 직접 한번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혹시 소장 받으셨습니까? 소장을 받지 못했고 아직 소장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그렇게 이강 씨를 통해서 소송하겠다 이렇게 전달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강용석 변호사 측, 즉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종편이나 다른 방송에 출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지금 주장인데요. 함께 고소당한 두 분과 이 얘기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보셨습니까? 예, 어제 강명도 교수하고 좀 의논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맞고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죽반하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고용숙 씨나 저나 다 북한의 독재 체제가 싫어서 그 체제를 탈출한 망명객인 것은 공통점인데 저는 그야말로 청춘을 9년간 DMZ GP에서 바치다 넘어왔고 그 사람들은 호의호식 하다가 뭔가 몇 가지 수가 틀려서 돈을 들고 미국으로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누구를 고소한다, 고발한다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과연 그것을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특히 최근에 이제 모스크바, 베이징, 미국 여러 군데서 우리 채널A를 비롯한 종편을 보고 우리 거기서 많이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또 모스크바나 베이징에서 저희들을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미국에서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 가봤지만 채널A를 비롯한 종편을 많이 보고 관심이 많은데 그에 대한 호기심과 뭔가 또 연계가 돼서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또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고소를 한 김정은의 이모 고영숙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데요. 로열 패밀리 중에서도 핵심 로열 패밀리라면서요. 왜 망명을 했습니까? 네, 그야말로 북한판 금수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지금은 미국에서 세탁소를 한답니다. 장승길 전 이집트 대사 부인 최아묵의 공은 배우는 슈퍼마켓을 하고 이 여자는 세탁소를 한다는데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96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스위스 베른에서 이제 김정은을 이제 케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김정남을 어렸을 때 이제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한영 송혜림의 언니 송혜랑의 아들 이한영이 가서 동무해 주듯이 역시 마찬가지인 이모에게 큰 아들이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데 큰 아들이 김정은이보다 1살 위입니다. 네. 그래서 동무해주고 같이 유학생활 고독한데 돌봐주라고 보냈는데 일단 북한에서 김일성이 사망하고 고난행군 절정기에 탈북을 한 거 보면 뭔가 북한은 잘 읽었는데 종세는 똑똑해서 잘 읽었는데 왜 오늘날에 와서 누구누구를 고소한다 그런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고영숙 씨 부부는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신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성형도 했고 그리고 CIA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 하에서 신분 사책을 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에까지 와서 소송에 나선 이유, 아까 우리 패널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 나름의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좀 추정이 가능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 궁금증이 많은데 북한이 내년 7차 당대회를 소집해서 뭔가 개혁과 개방 변화의 길로 간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아마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미국 생활을 콜롬비아 대학에서 1년, 버지니아에서 1년, 한 2년 살아봤지만 미국이라는 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코리안에게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뿌리 내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뭔가 북한에 대한 변화의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또 자기 정도는 용서해주지 않을까 해서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자면 결국 평양을 좀 비판하는 이 탈북자들을 물어뜯는 것으로 충성을 보이고 뭐 그런 기대를 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과연 미국으로까지 망명했겠는가 네.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소장님 앞으로 소송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진행 상황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승소 가능성은 거의 좀 낮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저는 실제 증인을 불러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그거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입증이 안 되잖아요. 입증 원고가 모든 걸 입증하는데 원고가 입증이 안 되거든요. 무슨 증거를 내놓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근데 이제 피고인 안찬혜 소장이나 강명도 교수나 고유한 전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어떤 근거를 낼 수는 있거든요. 그게 팩트가 아니라 허위일지라도 나는 이러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저는 피고가 원고가 승소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잖아요. 네. 이런 건 있어요. 피고가 누군지 보자는 거죠. 그 세 분이 어떻게 보면 종편이라서 북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싫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갖다가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북의 네.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인데 6천만 원이면 속가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그 리강 씨랑 고영수 씨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6천이라면 돈 때문에 한 건 아닐 거라거든요. 그건 뭐냐? 소송을 제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발이 묶입니다. 세 분은 당분간 발이 묶일 거예요. 말이 조심스러워요. 방송 나와서 이제는 다시는 북에 대한 얘기를 자유롭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발을 묶는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 고영숙 씨와 리강 씨가 지금 김정은과 어떤 관계 있는지 아직 모르겠으나 뭐 그 안철수 소장 말씀대로 하면 뭐 사고를 치고 갔기 때문에 끊어졌다는 얘기도 있으나 어찌됐건 발을 묶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의문 왜 강용석 변호사 이 사건을 맡았을까라는 거죠. 네. 만약에 강용석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글쎄 정치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보수 쪽에서 정치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송을 한다? 그래서 북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세 분들의 발을 묶는 데 역할을 한다? 이게 결국 본인의 정치적 장래에 도움이 될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변호인 강용석 씨도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채널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 얘기 더 들어보시죠. 강 변호사님 승소 자신감 있으신가요? 글쎄 그건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분들이 뭐 그게 사실인 걸 입증을 하면야 저희가 지겠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이미 탈북한 상태였는데 그 속사정을 어떻게 아냐는 거죠. 네, 앞으로도 소송 진행되는 상황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네, 소름 끼치는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감탄을 자아낸 배우 신은경 씨. 연기로 쌓은 그녀의 공통탑이 사생활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대중의 감탄이 요즘 좀 분노의 탄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논란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시작 좀 짚어보도록 하면 전 소속사와의 소송 문제가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은 최근에 신은경 씨가 소속사를 바꿨는데요.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제 소속사 이 신은경 씨가 처리할 그 부채와 빚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면서 이야기가 터졌는데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신은경 씨 개인사 문제로 이게 퍼지게 된 겁니다. 네. 이제 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이제 아이 문제까지도 이게 이야기가 줄줄이 뭐 확대 발전이 되면서 실은 최초에 있었던 이 소속사 분쟁들이 이제 신은경 씨 개인사의 문제로 커져나가고 또 전 남자친구와 소송도 있다면서요? 네, 그 소송, 그러니까 또 다른 소송, 아이 문제 이렇게까지 커지면서 최근에 계속 이제 신은경 씨가 이 주목을 받고. 아이 문제는 바로 어제 시어머니가 모 방송을 통해서 뭐 증언을 한 거죠. 얘기를 한 그렇죠. 거죠. 시어머니가 바로 어제 모 채널과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은경이 사실 아이에 대한 절절함을 모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거짓이다. 이혼 후 8년 동안 아픈 아들을 딱 2번만 찾아왔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파만파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연예인들이요. 숨겨진 모습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 사건도 사실은 신은경 씨의 전 소속사에서 야 신은경이라는 사람이 정말 아픈 아이를 돌보는 그런 정말 절절한 엄마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가면을 벗겨주겠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면요. 예. 역대로 드러난 어떤 연예인들의 뒷모습 중에서 가장 이게 최악이고 가장 충격적입니다. 사실 아직은 그럼요. 모르는 거고요. 아직은 모르죠. 그렇죠? 시어머니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냥 방송을 통해 밝힌 그렇죠. 거고. 시어머니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네. 전 시어머니의 인터뷰 그럼요.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이 사실 신은경 씨에게 있다고 했는데 간병인 비용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전 소속사를 통해서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았다가 돈이 좀 끊겼었다. 돌보지도 않는 아픈 아들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 어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던 네. 그녀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뇌 안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태어나면 물이 조금씩 있대요. 근데 이제 이 물이 조금 많다 보니까 뇌가 자랄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늦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저를 살린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힘들지 않았으면 되게 일찍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었고 앞으로는 이제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가 돼야죠. 딴 게 없네요. 50부작 하나 하셔야겠다. 빨리 해야 돼요. 예, 빨리 해야겠다. 민이 안 돼요. 예? 예. 네. 네. 신은경 씨가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을 한 것도 벌써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얘기가 이제 좀 훈훈하게 네.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은경 씨의 편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었는데 물론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떨까요? 신은경 씨가 이제 굴곡이 많은 이제 배우 인생을 걸어왔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에 조폭 만화를 통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훌륭하게 재기에 성공을 했었고 이제 그때 결혼을 했었고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난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다시 그 남편과는 헤어지게 됐었고 이제 아이는 저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소송은 이제 별도의 얘기입니다. 이제 그 아이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참 이번에 이 소송 전 소속사와의 채무 관계 또 전 남자친구와의 이런 관계가 펼쳐지면서 어떻게 이제 이쪽으로 이 이야기들이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아이를 기르고 있는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 시어머니. 예, 전 남편의 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이제 본격 이렇게 긴 인터뷰를 한 것 같고요. 한 신문사 기자와 네. 거기에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었던 그런 겁니다. 또 전 소속사 측은 바로 신은경 씨 해외여행 네. 영수증까지 전부 공개를 해버렸죠. 네, 호화로운 네. 해외 여행을 했다. 하와이 여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자료를 찾아봤더니 하와이 여행이 한 번뿐이 아니었더라고요. 예, 한번 그렇습니다. 볼까요? 예, 전 소속사 측에서 이제 그 채무 소송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또 하나의 뭐 실체를 밝히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해외 여행 비용들을 쭉 했는데요. 하와이 여행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렇죠? 싱가포르가 2,500만 원, 런던 여행 5,300만 원 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게 어떤 업무적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여행을 간 것이고 자기는 그런 식까지도 이제 뒷바라지를 해줬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 이 영수증 내역들을 공개한 것 채무가 같습니다. 있고 체납, 국세 체납이 있는 가운데서도 저렇게 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예. 그 다녀온 다음에 소속사 측에서 비용을 지불해 달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떠났으니까 아마 전 소속사 측에서는 이제 저기에 대한 어쨌든 이제 항변을 하게 됐다. 예. 네. 지금 소속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 문제가 되는 호화 해외여행은 사실 2013년 말 네. 12월에 있었던 하와이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내역을 저희가 아까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비행기표 같은 경우에 왕복 1,900만 원? 예. 굉장히 근데, 비싸요. 예. 전체 총액을 따지면 9,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걸 했다고 해서 저 부분은요. 예. 해외 호화 여행 부분은 실은 신은경 씨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하나의 그 소속사와의 관계의 문제인데 굳이 저것을 공개한 이유가 생각해 봤더니 이미 이제 세금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도 저렇게 했다라는 전 소속사 일종의 창피해 주기인데 네. 실제 저런 것들이 공개되니까 오히려 이제 신은경 씨의 이미지와 신뢰도들의 추락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된 거죠. 네. 아마 소속사는 저걸 저래서 공개했을 거예요. 신은경 씨가 뭐라 그랬냐면 내 출연료도 떼어먹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전 소속사. 네. 그럼 전 소속사 입장에서 야 우리가 걔 여행비로 대준 게 2억 4천인데 출연료를 떼먹었다는 말이냐? 신은경 씨는 이 얘기를 하고 출연료도 싶은 거죠. 소속사가 그럼요. 떼먹고 예. 최저 생계비로 예. 받았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했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게 신은경 씨 주장인데 그거를 네. 반박할 수 있는 거는 저만큼 좋은 게 어디겠어요. 네. 부당한 대우를 해주는 소속사에서 어떻게 여행비를 2년인가 3년 동안 2억 4천을 대주겠어요.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소속사와의 채무 관계는 좀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아이에 대한 문제가 어쨌든 국민들이나 팬들한테는 좀 상처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시어머니 일방적 현재까지는 주장이니까 사실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엄마로서의 신은경에 대한 사랑을 좀 받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이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공분의 지점 그런 게 있고 지금 아직까지 신은경 씨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입장이 좀 나와서 본인이 오해라면 오해를 좀 풀고 또 그렇지 않다면 아는 대로 설명이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신은경 씨 소속사 측은 그간에 신은경 씨의 드라마 촬영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아껴왔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그녀의 드라마 촬영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제 신은경 씨의 정말 진심이 담긴 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정치권 이슈입니다. 국회의원 갑질 논란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사과를 했죠. 결국 논란 제기 이틀 만에 사과를 하고 국회 상임위원장도 사퇴하기로 했는데요. 그 입장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사과 성명 내용 나오고 있죠. 네, 누구보다 철저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자려 깊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 이에 책임을 지고서 산업통상자원위원장직을 사퇴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 초기만 해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점점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이제 그 산자위원장, 상임위원장 이제 자리를 사퇴함으로써 이제 뭐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당과 또 이제 이분의 어떤 그 정치적으로 운명을 가시는 문재인 대표에게 좀 심대한 타격을 줬죠. 사실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적인 문제 또 정치적 갈등이 그 주는 타격은 실제로 작고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도덕성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타격이 큰데 특히 노영민 의원 같으면 뭐 운동권 출신이고 그동안 비교적 뭐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 도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 옛날 이황구 총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정치인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이 문제에 미숙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뭐 신은경 씨 문제도 실체는 봐야 되지만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겉으로 형성된 이미지와 그 실체의 간극이 클 때 대중들은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발견이 됐을 때는 빨리빨리 좀 죄송하다 얘기하고 불을 꺼야 되는데 계속 보좌관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관행이다 이런 얘기도 하다가 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하다가 이제 어제 사과를 했는데 맞을 매 다 맞고 또 본인이 속한 정당에 피해 다 주고 그다음에 뒤늦게 이틀 동안 또 우리 뭐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 소낙비 다 맞고 가는 이제 햇빛이 났는데 우산을 펴는 이런 좀 어리석은 그 행동을 한 거예요. 뒤늦은 노 의원의 대응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과거에 있었던 논란까지 또 줄줄이 따라 나오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5년 전에도 이 아들의 보좌진, 비서진으로 특혜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해명이 변명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아들을 4급 비서관으로 채용을 시켰다가 4개월 만에 그만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일하기에 격이 떨어지는 자리인데 무슨 특혜 채용이냐. 그렇습니다. 그때, 격이 떨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게 해명입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대중의 아까 이제 말씀 비슷한 건데 이게 영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이야기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홍재영 국회 부의장 선거를 돕고 홍재영 부의장실에 이제 본인 아들이 당시 26살이었습니다. 26살 아들이 4급 별정직으로 특채되면서 그때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4급을 하는데 보통 5급에서 4급 가는데 8년 뭐 또 더 긴 분들은 뭐 10년, 12년씩도 하는 게 국회 현실인데요. 당시 아들이 26살이었어요. 네, 26인데 이제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잠깐 왔다가 그 4개월 동안 한 게 무슨 큰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어떤 영린을 건드리는 누가 26살짜리가 4급하는 게 쉽냐. 적 떨어지는 자리다. 그게 마치 또 그렇게 표현이 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약간 샀던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때 지금이 이제 이 문제가 되니까 당시의 문제 다시 지금 또 부각이 되는 거고 그것들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물론 이제 실무자들의 책임일 수도 있고 또 노영민 의원이 몰랐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게 국민들의 마음에는 어쨌든 피감기관들을 불러갖고 카드 결제기를 의원실에 놓고 결제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거거든요. 더군다나 저분께서 을지로위원회의 을지위원이거든요. 그 소위 을을 보호한다는 거기 을지로위원회의 그 위원인데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서 아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저 문제도 제가 그 쓰는 용어가 이분이 시집을 냈지 않습니까? 시인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이게 20대 청년들이 정말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굳이 시카고대 경제학과 뭐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란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격 떨어진다 얘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 사법 보좌관으로 일하는 사람들 정말 고생하고 그렇죠. 그런데 다 격떨어진 자리고 그들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뭐 취직 못하는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될 것이며 뭐 갑을 떠나서 그러니까 저 말에 대한 그 단어 하나하나 미국 명문대 시카고대 경제학과 격이 떨어진다. 특혜 채용 아니다. 그러면 뭐 그 잠시 귀국했다가 대한민국 국회를 자기 아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저 시집을 낸 분이 저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매를 버는 언어거든요. 예, 매를 부르는 언어인데 저런 부분에서 참 야당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참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장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팩트 체크를 또 해도요. 이 시카고 대학교 이코노믹 경제학과 명문대긴 하지만요. 절대 요즘에 뭐 스탠포드, 하버드 나와도 어렵습니다. 지금 4급에 된다는 거는요. 팩트로도 이게 힘든 일입니다. 이게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뭐 격을 떠나가지고 그 자리에 가기 힘들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게 힘들고요. 요즘은 정말 그 명문대와 이 직업, 잡 찾는 것과 일하는 것과의 차이는 정말로 간극이 크다라는 거. 이게 현실이라는 점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한 분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있죠.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기남 의원도 아들의 로스쿨 졸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딸 역시 로스쿨 졸업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딸은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딸도 비슷해요. 뭐 자식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꼭 애들이 공부로부터 애들을 잡아야지 왜 자꾸 학교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둘 다 낙제를 했어요. 네, 딸도 낙제를 했어요. 딸은 구제를 해줬다는 거죠. 지방에 있는 모 로스쿨인데 딸은 구제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커트라인을 올려줘가지고 구제됐는데 딸만 구제된 건 아니라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 다 같이 구제됐다는 거죠. 아유 그냥 뭐 좋은 일도 하신 거네. 다른 사람도 구제가 됐으니까. 학생들의 점수를 일률적으로 다 같이 올려줘가지고 딸뿐만 아니라 같이 낙제 위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 구제가 됐다는 건데 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야 여긴 됐는데 이번엔 안 되겠어라고 또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그 로스쿨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원칙대로 잘 하셔가지고 안 된 거죠. 네. 어떻습니까? 사시생 모임에서 특혜 의혹을 밝히겠다며 정보 공개 청구까지 했다면서요? 네.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사실은 저 지금 자료 공개 청구 사항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실은 변호사들을 밥그릇 싸움으로 퓨질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제일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로스쿨이 다 이렇진 않아요. 로스쿨 다 대부분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로스쿨 학생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법조인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로스쿨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근데 사시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지 50년이 넘었는데요. 사법시험 50년 동안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제 대학 다닐 때 사법시험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선배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 대법관 아들도 있었고요. 검사장 아들도 있었고요. 예.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 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될게요? 안 됩니다, 사실. 안 됐어요, 다. 그게 사법시험이거든요. 한국에 만들어놓은 제도 중에서 가장 공평한 제도가 사법시도예요. 뭐, 돈도 필요 없고, 속된 말로 배경도 필요 없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붙는 게 사법시험인데, 로스쿨은 그거 플러스 여러 가지 약간의 구멍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재량이 많이 로스쿨 입학할 때 일단 재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취직할 때도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 등수가 쫙 나옵니다. 네. 사법연수원 성적이 저희도 할 때 1등부터 1000등까지 쫙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걸로 다 아니까. 근데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펌에서 뽑을 때 성적 공개도 안 돼. 누구 뽑겠어요? 누구 뽑으시겠어요? 다 있는 집 자식 뽑을 수밖에 없다. 너 아버지 누구냐? 아, 무슨 의원이십니다. 오케이, 뽑고. 아버지 누구냐? 무슨 임원이십니다. 뽑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도 자체가. 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야권이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이 뭐 호남, 거기다가 2030 얘기하는데 딸 문제까지 이게 또 그다음에 그 로스쿨 변호사 시험도 아니고 너무 그러니까 졸업 시험 아닙니까? 졸업시험을 아버지 힘으로 구제했는데 그것도 아들뿐만 아니라 딸까지 있다. 이래 됐을 때는 지금 아까 시위하는 장면 나오지만 정말 그 흙수저물고 사법시험만 매진한 그 청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속 뒤집어진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야권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다. 저거는 정말 하늘 위로 표 날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좀 우려스러운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문안파견대에 대한 데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 반대의 의사를 밝힌 다음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본인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 문안파 견대 자체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좀 휘청거리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 지금 이야기 나고 있는 신기남 의원이라든지 노영민 의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윤우덕 의원까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지금 이제 신기남 의원 때문에 과거에 윤우덕 의원까지 다 같이 나오게 되면서 소위 이제 자식들 문제 이렇게 또 되면서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주변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로 다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움직이는 큰 축들이 어쨌든 뭐 모든 정당이 구심과 원심이 작동하겠습니다만 이 구심력이 자꾸만 상실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자체의 타격,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윤리심판원장이 안병욱 원래 심판원장인데 사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후임을 지난 한 3개월 동안 못 뽑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윤리적 제재를 해야 되는데 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재 또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야권이 지금 힘을 모아서 뭔가 좀 문제를 풀어야 될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 리더십이 좀 많은, 어떤 의미로 보면 좀 과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만 붕괴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당내 인사들의 갑질 논란 때문에 당 내홍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싶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문 대표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일각에선 모두 다 이 선으로 퇴진해라.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제 다, 그러니까 같이 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떠나라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요즘에 많이 야권에서 회자되는 말로서 문재인 대표만으로도 되지 않지만 문재인 대표 빼고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야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국면에서 둘이 힘을 왜 이렇게 못 합치냐.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어쨌든 그 YS 돌아가신 이후에 정치력 부재의 야당에 대한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DJ와 YS는 그렇지 않았다. 야당 내에서도 어떤 정치력이 있었고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구심의 힘이 있었는데 문안 자체에 대해서 정치력은 없고 힘의 대결만 있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뒤로 빠져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통합행동이라든지 50대 기소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좀 제기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야권이는 정치력이 없다는 게 뭐 문재인 대표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다 공감을 하는 게 현 지도부의 지도력이 무력화됐다는 것은 문재인 대표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한박 연대를 얘기하고 아까 강 교수는 뭐 구심력 얘기를 했는데 구심력이 약해졌다, 지도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면 되잖아요. 새로운 지도부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전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전대를 수용해버리면 전 당원이 모여서 영광로처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낸다면 그 지도부가 총선을 치르면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산수같이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간단한 길을 두고 대안을 내놔라. 그 대안을 각자의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못 내놓는 것이죠. 그 로얄 로드가 있는데 가장 뻔한 답인데 이 뻔한 답을 애써 외면한다는 얘기는 각자 개별별, 수장별, 의원별로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실제 당내에서는 비주류 진영이 자체 작성한 탈당 의원 리스트까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채널A가 단독 입수한 내용들입니다. 탈당 예상 의원 리스트 해가지고 지금 뭐 광주 4분, 전북 4명, 전남 5명 뭐 이렇게까지 쭉쭉 나오고 있는데 2단계, 3단계 설까지 있어요.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탈당 리스트가 돈다라는 건 사실상 이제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비주류가 저런 리스트를 본인들이 작성해서 돌렸다라면 주류한테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야권이 친노 인사들에게 그렇죠, 협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을 깰 수밖에 없고 특히 호남이 무너지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적 기반은 호남이 굉장히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호남에서 아까 보니까 총 21석 중에 1단계 탈당 리스트 중에 21개 중에 15석 정도가 14석 이 정도가 호남 분들이던데,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이 그렇게 탈당하게 되면 사실상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붕괴되지 않느냐. 그렇죠. 재미난 게 2단계를 보면 김한길, 안철수까지는 이해가 되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들어간다는 저 시나리오 어떻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사실 현실성이 있다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로 보면 협박하거나 뭐 이렇게 내용, 이 투쟁이 좀 더 가열되고 있다. 비주류 주류의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다 죽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이거든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수도권이 저렇게 되면 괴멸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물론 새누리당에서 김용태 의원도 어제 이제 수도권의 위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뭐 서울 출마해라 험지 출마론들을 하고 각 당들이 험지 출마론을 서로 주장하면서 수도권의 마음잡기를 달랠 텐데요. 저렇게 호남이 분열된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소위 호남 사람들의 마음들도 이제 나눠진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총체적 위기다. 즉 바꿔 말하면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어떤 커다란 혁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대로는 야당이 괴멸한다. 이런 어떤 격화되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침 또 어제 야당 의총에서 이종걸 의원에게 이번에 예산안 합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게 뭐 있냐라고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다그쳤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예, 선진화법 때문에 어제까지 예산안은 만약에 이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 부의가 됩니다. 되는 와중에서 이제 이른바 경제활성화법과 경제민주화법을 빅딜을 했죠. 저기에 대한 비판 부분인데 법사위에서 이상민 의원이 문제를 한 게 뭔가 하면
이게 그 상임위에서 법 사위로 넘어오면 5일간 숙려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합의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근데 결국 논란이 있다가 그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아마 정리가 됐는데 뭐 오늘 아침 신문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